2023년 한 전직 나사 엔지니어가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중력을 거슬러 스스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켓도 불도 배기가스도 없어요. 전기만 있으면 돼요. 사실이라면 물리학의 가장 신성한 법칙을 깨고 우리는 우주 여행에 대해 모든 것을 다시 써야 할 겁니다. 그냥 사기극일까요? 아니면 미래로 가는 문일까요? 엔지니어의 이름은 찰스 뷸러입니다. 그는 나사에서 로켓이 무작위로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했었죠. 그는 우주왕복선, 허블 우주선, ISS 및 기타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뷸러와 그의 팀은 엑소더스 프로펄션 테크놀로지스라는 민간 기업에서 일하며 우주 엔지니어들의 장기적인 꿈인 연료가 필요 없는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주여행에 대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일이죠. 막대한 자원을 들이지 않고도 달이나 화성 또는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해보세요. 그는 자신과 그의 팀이 마침내 암호를 풀었다고 주장합니다. 추진제 없이도 스스로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모든 작용에는 반드시 동등한 반작용이 필요하다는 세상의 기본 법칙인 뉴턴의 제3법칙을 위반하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로켓에서 연료를 뒤쪽으로 던지는 것은 작용입니다. 연료를 밀어내면 로켓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반작용입니다. 그런 마법의 장치는 운동량 보존에도 위배됩니다. 무언가를 밀면 운동량을 얻지만 균형을 맞추려면 반대 방향으로 다른 무언가가 동일한 운동량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장치는 시스템의 전체 운동량을 갑자기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밀지 않고도 움직인다면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마치 공기를 불어넣지 않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풍선처럼 말이죠. 만약 이 기계가 실제로 작동한다면 수백 년 동안 물리학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미지의 자연력이 존재할 겁니다. 뷸러 자신은 이를 새로운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봅시다. 이 마법의 장치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정전기를 사용했습니다. 테스트 장치는 카드 덱 크기 정도의 30g짜리 작은 물체였습니다. 그리고 전하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힘인 전기장을 이용해 추력, 즉 밀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힘은 시스템에서 두 가지 일이 발생하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전기적 불균형입니다. 기기의 일부분에는 기압과 같은 전기적 압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은 전기적 압력을 받는 등 전기적 압력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는 경우 이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이는 전하가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인 전기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전하가 직선이 아니라 태양광선이나 바퀴살처럼 고르지 않고 넓게 퍼지는 일정한 방식으로 퍼져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장치가 스스로를 밀면서 전체 물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비한 새로운 힘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추진력도 소음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3년 마침내 지구의 중력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추력을 측정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전원이 꺼져 있어도 재료의 충전이 남아있는 한 추진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해요. 정말 이상합니다. 이는 물리학에서 완전히 새로운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암시합니다. 이제 정직한 과학자라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믿기 어렵기 때문이죠. 솔직히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뷸러는 이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라고 인정합니다. 연구팀은 이 발견을 발표하고 특허를 받았어요. 참고로 이 회사에는 나사, 블루 오리진, 미 공군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를 연구해왔죠. 찰스는 워프 드라이브, 반중력, 스타트랙을 현실화하는 방법 등 대체 추진력과 기발한 아이디어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컨퍼런스인 에이펙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매우 논란이 많으며 많은 과학자들이 회의적입니다.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주에서 이 기계를 테스트하고 싶어 합니다. 우주에서도 작동한다면 우주여행이 영원히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발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IVO 리미티드라는 스타트업이 연료가 필요 없는 또 다른 추진 장치인 퀀텀 드라이브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양자화된 관성이라는 이상하고 논란이 많은 물리학 이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론은 마이크 맥컬로크라는 영국 물리학자가 만든 이론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물체가 가속도에 저항하는 관성이 자연의 기본 법칙이 아니라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발생하는 이상한 양자 복사에 의한 효과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론이 맞다면 올바른 조건에서 아무것도 뒤로 던지지 않고 추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연료가 필요하지 않고 전기와 충분히 영리한 셋업만 있으면 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를 믿지 않지만 누가 알겠어요. 이 새로운 발명품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원래 IVO사는 무선 전력을 찾고자 하는 소규모 기술팀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들의 첫 번째 아이디어는 정전 용량 기반 공중 전송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기를 통해 무선으로 전기를 전송하는 멋진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방향을 바꿨어요. 이렇게 공기를 통해 전기를 움직일 수 있다면 물체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관성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2021년 그들은 이 양자화된 관성 이론에 기반한 추진 장치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퀀텀 드라이브를 만들었습니다. 독립형 전기 시스템이었죠. 연료 탱크나 연소도 없습니다. 우주선을 움직이게 하는 플러그 앤 플레이 박스만 있으면 되죠. 가볍고 쌓을 수 있으며 토스터기처럼 위성에 볼트로 고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게도 수백 그램에 불과해 기존 추진체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2023년 테스트가 이루어졌어요. 누군가의 착오가 아니라 우주 조건을 시뮬레이션하는 진짜 진공 챔버에서 말이죠. 연구팀은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알려진 힘을 배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추진력이 발생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일관되고 측정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IVO사와 파트너 회사인 로그 스페이스 시스템즈가 퀀텀 드라이브를 우주로 발사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물리학자들은 이 모든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런 것은 영구적인 운동기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장치가 실제로 작동한다면 이를 사용하여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 이는 연력학 제1법칙을 위반합니다. 하지만 IVO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양자화된 관성이 일반적인 뉴턴의 법칙 내에서 작동하지만 약간 다르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회의로는 당연합니다. 2001년에 로저 슈이어라는 영국 엔지니어가 M 드라이브를 소개했습니다. 이 이상한 원뿔 모양의 장치는 뒤쪽으로 아무것도 밀어내지 않고 추진력을 생성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치였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흥분했습니다. 나사는 이글웍스 팀과 함께 테스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그들은 M 드라이브에서 미량의 추력을 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난리가 났고 과학자들은 흥분했죠. 하지만 나중에 독일 대학에서 실시한 심층 연구 등의 대규모 연구 결과 이는 실험적 오류일 뿐이라는 슬픈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1년 M 드라이브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모두 실험적인 잡음과 잘못된 데이터였습니다. 꿈이 또 좌절됐죠. 많은 추진체 없는 설계는 물리법칙이라는 거대하고 완고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타트업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새로운 엔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예요. 블랙나이트 위성의 전설은 외계에서 기원한 우주선이 오랜 세월 동안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하지만 수년에 걸쳐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모았어요. 그러니 보고 직접 한번 판단해 봅시다. 1899년 유명한 과학자인 니콜라 테슬라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자신의 실험실에 거대한 탑을 만들었어요. 이 탑으로 대기 전기와 무선 에너지를 연구할 수 있었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걸 발견하기 전까지 모든 게 잘 되고 있었어요. 그 탑이 인공적인 것 같은 신호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테슬라는 그 신호가 대기 어딘가에서 오는 걸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훨씬 더 높은 곳인 우주에서 온 걸로 밝혀졌죠. 테슬라는 이 신호가 어떤 외계 생명체에 의해 보내진 걸로 결론지었어요. 하지만 과학계는 그의 이론을 무시했죠. 비록 테슬라의 천재성은 존중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몇 년 후 테슬라의 보고서가 확인되었어요. 무선 라디오의 발명가 굴리엘모 마르코니가 비슷한 신호를 포착했어요. 그러고 나서 1927년 노르웨이의 라디오 엔지니어 요르겐 할스가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신호를 특정 파장으로 보냈을 때 몇 초 후에 그게 그에게 다시 돌아왔던 거죠. 처음에 그는 이게 평범한 라디오 에코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전파가 지구와 성층권 사이를 튀는 건 드문 일이 아니거든요. 이 현상은 전파라고 불려요. 그러나 보통 이러한 현상은 아주 빨리 일어나요. 원래의 전송 후 약 7분의 1초 만에 발생하죠. 하지만 할스가 받은 신호는 돌아오는데 약 15초가 걸렸어요. 또 사람들이 쓰던 무선 에코와 일치하지도 않았고요. 이 현상을 목격한 사람은 엔지니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라디오 애호가들이 이 신호를 발견하고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떠한 설명을 찾진 못했죠. 자, 그게 뭐였을까요? 지금까지 테슬라가 옳았던 걸 수도 있을까요? 이걸 분석해보죠. 우선 신호는 존재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와 마르코니의 신호와 할스의 메아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 테슬라와 마르코니는 펄서에서 오는 신호를 포착한 거였어요. 펄서는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 별이에요. 펄서는 우리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생애 주기를 마칠 때 탄생해요. 그 후 중성자 별이 되어 강한 충격을 받아 미친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하죠. 동시에 펄서가 방출하는 전파는 아주 멀리 우리 행성에까지 와요. 펄서는 1968년에야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와 마르코니가 받은 데이터를 설명하지 못한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요르겐 할스는요? 그가 발견한 건 이제 LDE 또는 오래 지연된 에코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에코들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 복잡한 개념이에요. 과학자들은 LDE가 지구 대기 중에 어떤 것에 의해 야기된 것일 수도 있다고 제안해요. 아니면 태양의 플라즈마 구름이나 달에서 반사된 것일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진실을 몰라요. 다음 사건은 1960년에 일어났어요. 뉴욕타임스는 미확인의 조용한 위성이 미국 관측소에 의해 극지에 가까운 궤도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게 발견되었다. 다크 위성이라고 불리는 이 신비한 위성의 정체와 기원은 거의 2주일간의 추적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았다. 라는 기사를 실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그 유명한 블랙나이트 위성임에 틀림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나중에 과학자들은 이게 사실은 길을 잃은 일반 위성의 잔해라는 걸 확인했어요. 오작동에 추진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보냈어요. 라고 그들은 주장했죠. 어쨌든 이 모든 이야기가 블랙나이트 위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이 그걸 관측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이상한 천체가 그 유명한 어두운 우주선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블랙나이트 위성에 대한 모든 사진과 데이터는 지구의 관측소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것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반증하기 위해 사람들은 궤도에 있는 목격자들이 필요했어요. 보든 쿠퍼는 조종사였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우주 비행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63년 그는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긴 우주 임무인 머큐리 아틀라스 9호에 참가했어요. 비행하는 동안 그는 모듈 앞에서 외계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한 녹색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구에 있는 승무원들에게 그것에 대해 알려주었죠. NBC 뉴스는 그 소식을 듣고 쿠퍼와 인터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사의 임무 기록도 쿠퍼도 이 사실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나중에 나사의 공식적인 설명은 쿠퍼의 우주선에 전자 오작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산화탄소의 수치를 증가시켰고 결국 쿠퍼가 환각을 보게 된 거예요. 쿠퍼는 이 버전에 동의했어요. 쿠퍼가 은퇴했을 때 외계 생명체를 찾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어쩌면 이상한 우연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사실이고 지구 궤도에 신비한 우주선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왜 우릴 감시하려고 할까요? 1973년 스코틀랜드의 연구원 덩칸 알라스데어 루나는 이것을 조사하기로 결심해요. 그는 노르웨이 과학자들이 수집한 LDE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는 코드를 숨길 수 있는 몇 가지 편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배열했어요. 한 축은 에코 사이의 시간 지연을 의미했고 다른 축은 그 배열에서 에코의 위치를 의미했죠. 그게 점들의 집합체인 걸로 밝혀졌는데 일종의 우주 지도 같아 보였어요. 즉, 목동자리의 지도였어요. 루나는 1929년에 프랑스 천문학자들이 기록한 에코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같은 별자리를 얻었죠. 하지만 그 별들 중 하나가 살짝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러자 루나는 이게 진짜로 과거의 별지도라면?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린 후 루나는 마침내 전체 그림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13,000년 전의 별자리의 모습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아마도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지켜봤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1973년 루나는 영국 잡지 스페이스 플라이트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는 LDE에 숨겨진 라디오 메시지를 해독했다고 했죠. 여기서 시작해요. 우리의 고향은 이중성인 목동자리 엡실론이에요. 우린 태양으로부터 7개의 행성 중 6번째에 있는 행성에 살고 있고 둘 중에서 더 큰 거예요. 우리의 6번째 행성은 하나의 위성을 갖고 있어요. 4번째 행성에는 위성이 3개 있어요. 우리의 첫 번째 행성과 세 번째 행성에는 각각 하나씩 있어요. 우리의 탐사선은 지도에서는 아크투루스로 알려진 위치에 있습니다. 소름 돋았어요. 하지만 이 보고서들이 뉴욕타임스, 타임지, 그리고 다른 잘 알려진 잡지들에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루난의 이론은 어떤 증거로도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스스로 분명한 실수를 했고 그의 방법은 과학적이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것을 철회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이 신호들이 뭘 의미하는지 추측하고 있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사진이요. 1998년 12월 4일 인데버호는 STS-88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우주정거장으로의 첫 번째 임무였어요. 그러고 나서 12월 11일 나사는 지구 궤도에서 특이한 물체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일련의 사진들을 찍어 발표했어요. 대중들은 이 사진들에 대해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그게 수년 동안 논의되어 온 블랙나이트 위성이라고 생각했어요. 100년의 추측 끝에 마침내 발견된 건가요? 하지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진실은 훨씬 더 별게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우주비행사 중 한 명이 열 덮개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코팅이 잘 고정되지 않았죠. 부러져서 날아가 버렸어요. 이 사진들은 그저 이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찍은 거예요. 블랙나이트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깃거리예요. 여러분은 몇 시간 동안 새로운 정보와 증거를 찾으면서 파헤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밝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 보고서, 실제 위성의 사진 등등이 많이 쌓여 생긴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의 일관성 없고 비논리적인 도시 전설에 섞였어요. 비논리적이지만 실로 정말 매력적이죠.